네, 이재용 회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이후 새로워질 삼성그룹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봐야죠. 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오늘은 이분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김경준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 레포트 쓸 때 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우리가 흔히 하고 지분 관계 그리고 이제 속내들을 잘 끄집어내는 게 이 CEO 스코어 데이터거든요. 유로 데이터라서 또 유료 데이터군요. 구하기에 또 어려운데 직접 오셨으니까 예. 좀 이제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유료이니까 많은 우리- 걸 제가 뽑아내서. 네, 예. 뭐 세영 앵커님 뒤에도 이제 JY 사진이 있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 됐죠. 예, 됐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승진안이 의결이 됐는데 27일이죠.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가 좀 궁금해요, 대표님. 예, 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그 내용에 알 수는 없죠. 예. 하지만 이제 그 논의 내용이 이제 정제되어서 또 그 입장을 담아서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27일자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아마 내부적으로도 고민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근본이 회장 승진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위기적 상황이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일반 시청자들 느낄 정도로 좀 어렵죠. 그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것인데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실상부해져야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어떤 가장 큰 의사결정에서 그 이재용 당시 부회장께서 관여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명분과 실질이 일치를 해야 강력하고 실질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제 근본에 명실상부하게 해서 전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됩니다. CEO 스코어잖아요, 대표님 예, 회사 예. 이름이. 이재용 회장을 스코어로 따지면 몇 점이 나왔습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떤 특정 이재용 부회장님을 아닌 또 다른 어떤 회장님 최후 경제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이제 선대 회장, 창업 회장께서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대략 한 50대 초반부터 한 20년 동안이 사실 경영자전 최고의 시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선대 이건희 회장께서도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예. 그 시기가 대략 한 50대 초반에서 한 20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대용 시대가 열렸다라는 수사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것이 수사적이지만은 않고 정확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질적인 경영 능력이 보여지고 또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 이제 도전 시험대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업무 역량을 펼쳐야 하는 또 펼칠 수 있는 딱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연부역강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이도 좀 젊고 네. 또 아직 힘도 있다라고 하는 나이인데 네.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평가를 하기는 이르고 지금까지는 사실 경영 전면에 나섰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점에서 일단 그런 평가는 스코어링은 약간 유보를 하고 예. 앞으로의 행보를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최강의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든든한 뒷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과거에 미래 전략실 역할을 했었던 컨트롤 타워가 부활될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픔이 있는 2017년 국정농단 때 없어졌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재용 회장을 또 바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은데 대표님 어떻게 될까요? 저는 컨트롤 타워가 부활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뭐 컨트롤 타워 부활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이 있고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회장이니까 삼성그룹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이 뭐 합당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는 뭐 약간 또 논점이 있지만은 뭐 차치하더라도요. 사실 삼성그룹 정도의 큰 회사 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회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이 없이 그것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활을 할 것이고 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런 점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연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삼성그룹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비서실 조직입니다. 그 비서실의 후신인 미래전략실이 사실 모델은 18세기의 프로이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초반에 이 프로이센이 지금의 독일이죠. 프랑스 나폴레옹한테 패배하죠. 그래서 프로이센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당시 몰트케 원수를 중심으로 군대 조직을 재편을 합니다. 그 개념은 총지휘관인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뭐 작전, 인사, 병참 등 참모 조직을 구성해서 보좌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 방식으로 그 이후에 1864년에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놀랍게도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이 진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프로이센의 참모 조직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당시 일본이 이것을 도입해서 그 일본 제국이었죠. 대본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령 체제에서 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죠. 하지만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패배하게 되는데 전쟁은 패배했지만 전쟁 이후에 일본의 기업들이 이 군대의 참모 조직을 벤치마킹해서 비서실을 이제 설치합니다. 이 삼성 비서실은 1959년에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1975년에 일본 종합상사를 모델로 해서 확대 개편했는데 그래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프로이센의 군대 조직 개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 다른 기업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삼성 특유의 조직력이라든지 스피드는 저는 비서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비서실이나 미래전략실의 역할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대는 변했지만 위기 시에 통합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좌 조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위치가 뭐 서초사옥이든 아니면 다른 장소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꼭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활을 할 것이다. 와, 지금 선대 회장의 모습이 화면으로 맞아요. 나오는데, 예. 미래 전략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그룹이 또 1등 기업이 됐고 글로벌 1등이 됐고 성장 동력으로서의 작용을 많이 했는데 또 미래 전략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 또 삼성의 지배구조, 뭐 상속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1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런 과정, 지배구조와 관련된 뭐랄까요, 뭐 해법 이런 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뭐 사실 해법을 나름대로 뭐 열심히 모색하고 있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27일에 회장직에 취임하고 예정대로 어떻게 보면 첫 일정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 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을 했죠. 이 장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 예. 큰 회사의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물론 리더였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리더가 된 사람이 사실 그 발표를 한 그날 재판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일단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지배구조 개편이나 순환 출자, 상호 보증 이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죠. 사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그렇고 삼성도 사실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회장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로 모양이 좋았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아직 이제 상속세도 납부해야 되고 지배구조가 뭐 어느 정도 개편되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도 있고 사실 금전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것이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삼성그룹이 이재용 회장 취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 구조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따라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서 지금까지는 현금 그냥 가지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걸 가지고 드디어 M&A 나서는 것이 아니냐. 혹은 다른 사업부를 또 키울 것이다. 반도체 버금가는.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그룹은 앞으로 사업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그 참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고요. 삼성그룹의 주가를 보는 관점,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사실 현금은 많은데 현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업을 잘했고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축적이 오늘의 현금이죠. 근데 그 현금을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버리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 개편에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것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특히 전자는 지금 반도체가 잘 되고 돈을 벌고 있지만 이것은 30년, 40년 전의 노력과 20년, 10년 전의 그 투자의 결실입니다. 근데 과연 앞으로 삼성이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에 이제 뭐 회장도 취임했고 또 투자자를 포함해서 삼성그룹 안에서도 과연 어떠한 형태의 그 행보를 보일 것인가, 특히 이제 큰 투자 의사 결정, 사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그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근데 이 반도체가 요즘은 소위 국제 정세의 큰 그 전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이 이제 보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과거에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요즘은 기정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적 위치와 기술적 역량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제 외교 정치적 위상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이죠. 대만에 사실 TSMC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 미국이나 또 다른 그 서방 선진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기정학적 위치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중국과 미국이 갈등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반도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는데 그러한 경량의 중심에 사실 반도체가 또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재용 그 회장이 앞으로 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의 기장학적 그 역학관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디램 디램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현재 사업 구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메디컬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또 최근에 이야기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된 분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그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가 사실 가장 큰 관심사이고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투자의 방향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지정학을 뛰어넘어서 기정학, 그러니까 기술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표님 보시기에 삼성그룹은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사실 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뭐 오늘 또 말씀하셨지만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그렇게 각광받던 회사가 순식간에 이제 추락한다든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 뭐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삼성이 성장 과정에서 또 이 정도의 위기는 또 많이 겪었다고 봐야 되겠죠. 특유의 조직력과 근성으로 돌파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유전자가 현재 삼성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남아있고 작동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요즘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삼성 특유의 긴장감이 약화되고 치열함이 사라진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GOS, 고스 그 게임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휴대폰에서 이제 그런 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거 사실 젊은 그 세대들한테는 이거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문제였다면 아마 선대 회장 정도라면 거의 휴대폰 화형식을 했듯이 그에 준하는 행사를 이벤트를 벌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의외로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 긴장감이 약화되고 치열함이 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의 임직원들이 저는 굉장히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재용 회장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삼성이 자기네들은 이제 감산 안 할 것이다. 다른 애들은 다 투자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됐는데 그 승자는 삼성전자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내 동전 기업들보다도. 그 부분은 치킨 게임에서 항상 성공해왔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고 반영이 된 것이고요. 사실 반도체 하나라만 보면 그 디램 반도체 하나로 보면 치킨 게임의 승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전체 사업 구조가 반도체 디램의 치킨 게임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치킨 게임은 치킨 게임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께서는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본 그리고 준비하는 형태의 정말 전략적이고 정교하고 그리고 그런 대단히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이슈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CEO 스코어의 김경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